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약집 교재입니다. 557페이지에 제2절에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주제를 학습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있는 거죠. 10조. 제10조에 조문 제목이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가 1호부터 12호까지 총 12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는 결격사유로서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말이지. 그리고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등도 될 수 없다. 이 등이 누구냐라는 거죠. 등. 이 등이 바로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그리고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가리키는 등이죠.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렇게 제목을 고쳐서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수험생들이 이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 뒤에 등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렇게 읽는 수험생들도 이 등을 자꾸 빼먹고 있는데 결국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없어 개업공인중개사 될 수 없지만은 이 등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 12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국 전국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적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557페이지 1번의 결격사유의 부분에도 보면은 문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으며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이 소리죠. 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임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등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개업의 영위요건이자 종사요건 갈 수도 있고 고용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결격사유 조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등록관청으로 입장에서는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말이지. 그래서 이 관계기관의 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 오면은 등록 처분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고용신고되도록 고용신고가 수리가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외국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 온다든가 아니면은 외국인이 고용신고를 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고용신고시나 등록신청 시에 외국인으로서는 별도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55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도중에 결격사유에 뒤늦게 해당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원칙적으로 38조 1항 3호에 따르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뒤늦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9조 규정에 가면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1호에 보면은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상당히 지나친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38조 1항 3호와 39조 1항 1호에 보면은 단서 규정을 둬가지고 각각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결격 사유의 내용을 12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러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가 미성년자다라는 거죠. 그 미성년자 번호가 1번인데 새까맣게 칠해진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 출제된 바는 없지만은 나중에 한번 되돌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혼인을 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검치산자 그리고 한정치산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전히 검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게 되거나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3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파산 법원이 복권을 결정하거나 당연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복권이 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네 번째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된 부분인데 사실상은 어렵게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형법적 지식에 대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표현 자체에서 벌써 생소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일단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라는 게 뭔 뜻이냐, 그리고 집행이 종료라는 뜻이 뭐냐, 집행 면제라는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결국 전체적인 문장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559페이지를 가보시면 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식으로 9가지 종류의 형벌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하게 되면 우리가 사형, 징역, 금고 이 3가지 형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형은 의미가 없으니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든 금고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형의 선고가 있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 제기된 자, 즉 기소된 자도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를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던 아니면 다른 법을 위반했던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법 위반이냐 다른 법 위반이냐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이 종료됐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는 우리 법조문이 괄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를 포함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집행 종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만기 석방입니다. 그래서 만기 석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 형기가 종료되기 전에 가석방된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유기형을 선고받든 무기형을 선고받든 다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기형 선고받은 경우에 가석방첨을 받으면은 잔여형기라는 게 있어요. 그 잔여형기가 경과되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때부터 3년이 더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기형의 경우에 있어서 가석방 제도에 관한 형법적 지식을 보면은 가석방 기간, 즉 잔영기 있죠. 잔영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영기가 만약에 1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잔영기는 10년으로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형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청을 받게 되면 잔영기라는 건 없겠죠. 그래서 가석방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형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청을 받게 되면은 10년이 경과되면은 무기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또 3년이 더 지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됐다 하는 말을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로 3가지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종전법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됐지만 바뀐 법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바뀐 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집행 면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바뀐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더 지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사면의 효과가 바로 집행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일로부터 바로 석방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또 몇 년 더, 3년 더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사면의 경우는
집행 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사면을 받게 되면 3년 지날 필요가 없이 그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라는 사실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집행 면제가 되는 사유 또 한 가지가 시효완성인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즉 시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완성으로서 형 집행권이 소멸해버립니다. 집행권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집행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또 몇 년 더 지나면, 3년 더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률의 변경에 의해 가지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나, 아니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집행이 면제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 특별 사면의 경우를 시험에 자주 물어본 경우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558페이지 4번의 결격사유 전 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59페이지에 다섯 번째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요거는 좀 전에 학습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기간이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또 3년이 더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냐라는 것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적으로 보면은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집행유예 기간을 제시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징역 1년에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유예기간은 3년이 되는 겁니다. 2년간 유예한다 하면 2년이 되는 거고, 그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래전에 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집행유예라는 글자와 선고유예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점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6번의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도 없는 결격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도 없고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알으세요. 응용 지문으로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해뒀지만은 우리가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 중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자격증도 있고 뭐 등록증도 있다라는 거죠. 등록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격사유로서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걸 학습하고 있고, 저 뒤에 가보시면 38조 1항에 보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업 도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자격증이 취소가 되면은 알으세요. 등록증이 취소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거죠.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면은 지금 학습했다시피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결격사유.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되는 바람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38조 1항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돼 버립니다. 당연히 등록 취소됩니다. 자, 이 부분은 쉬운데, 반대로 이 등록증이 취소되면은, 등록이 취소되면은 자격이 취소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묻는 거는 자격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있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격 취소 사유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나 있는데, 이거는 35조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은 자격이 취소되고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등록이 취소됐을 때 자격이 취소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있었을 거다. 그 원인의 내용이 만약에 자격 취소 사유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등록 취소되면서 자동적으로 자격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등록 취소의 원인 내용이 등록 취소 사유만 될 뿐이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등록만 취소되고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네 번째, 이 법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받았다 치자. 그러면 이건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결격사유로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결격사유로서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도 되지만 자격 취소 사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도 취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 맞습니다.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만은 조금 이따 11번에 나옵니다. 그럼 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는 돼요.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취소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교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주 31번에도 상세하게 서술을 해놨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뒷페이지 560페이지에 7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이 7번도 새까맣게 칠해놨죠.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격 정지 처분은 뒤에 학습하시면 알겠지만 오로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로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표시를 해둔 거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8번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복잡하고 시험도 잘 출제되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법 제38조 1항 제2호 제4호 내지 8호 동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놨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법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무시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8조 조문을 우리가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38조는 1항과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8조는 1항과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조 1항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해두고 있고, 그리고 2항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1번부터 11번까지 11가지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11가지를. 그래서 이 38조 1항과 2항은 전부 다 어찌됐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취소 사유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은 결국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거죠. 이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지금 38조 1항 다음에 1호가 빠졌습니다. 요 1호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호 다음에 바로 4호가 가르쳤으니까 또 3호도 빠졌다라는 거죠. 그 4호 내지 8호니까 내지는 5, 6, 7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조 2항, 제 38조 2항에 1호가 빠졌습니다. 요 1호. 그리고 2호 내지 11호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봐봐요. 요 세 개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도 등록 취소 사유면 틀림이 없지만 이 중에 한 가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기간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빠졌기 때문에. 그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이 세 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등록 취소 사유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결격기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법정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요 세 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의 결격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1번이 뭐냐 하면은 1번이 사망 또는 해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해산하게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인데 등록 취소했다 하더라도 3년 동안 결격 기간이다. 내용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빠진 겁니다. 이 3번이 가장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결격사유인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영업하다가 뒤늦게 결격사유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결격기간이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결격사유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다 아닙니까? 12가지는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돼가 등록이 취소되느냐에 따라서 3년이라는 결격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사례가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 취소됩니다. 그럼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기간이다. 안 되죠. 왜? 복권될 때까지 결격기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느냐면 논리적으로 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동안이 아니라 등록 취소의 원인된 요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결격자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번은 뭐냐면 등록 기준에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된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거든요. 그래서 등록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 동안 결격기간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 등록 기준을 새로 확보해가지고 다시 등록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 등록 취소사유 총 19가지나 되죠. 8가지, 11가지. 19가지 중에 요 3개를 빼고 16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기간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이 3가지 말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가나 다까지가 요 3가지고, 알겠어요? 라가 한 개 더 있는데 그 라가 왜 한 개 더 있느냐 하면은 우리 8번의 본문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옆에 괄호가 있죠. 40조 사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40조 사망 제1호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기간이다라는 것이 괄호로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결국 3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라요 4가지, 4번째 케이스로 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40조 사망 규정에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는 건 뭘 뜻하느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성계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영업을 하다가 이 시점에 폐업신고를 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합니다. 다시 등록을 하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0조 1항에서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를 승계하느냐? 40조 3항에 보면 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위반을 했지만은 적발이 되지 않았든 왜든 간에 등록 취소청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냈다가 다시 등록해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하다가 과거 폐업 신고 전에 이 위반 행위가 적발이 돼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한 경우는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 기간이 아니라 3년에서 요 폐업 기간,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폐업 기간을 빼고 남는 기간, 공제한 요 남는 기간만 결격 기간이 된다라는 거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폐업 기간이 1년이면 2년 동안만 결격 기간이 되는 거죠. 폐업 기간이 2년이면 또 1년 동안만 결격 기간이 되고 어찌됐든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3년이 적용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로 정리를 해두시니까 반복해서 학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상당히 오프라인의 수험생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난이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꼭 점검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61페이지에 9번의 결격 사유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괄호가 붙었죠.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냈다 하더라도 정지 기한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자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좀 더 엄격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 낸 사람이 있을 거고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 안 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구분돼야 되죠. 엄격히 따지면은 결국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 낸 자는 그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자로 규정이 돼 있지만은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 안 낸 사람, 단순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격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정지 기간 동안 일을 못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만약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런데 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가 지금 아직 정지기한이 지나지 않아서 결격 기간 중에 있는데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이거는 폐업 신고 낸 다음에 업무 수행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거죠.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업무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요 표현하고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정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거는 의미가 좀 구별돼야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결격 사유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입니다. 그 법인의 업무 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 4번은 임원과 같은 말이죠.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 시점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법인에게 내려진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어디에 가서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거. 사표 낸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법인에게 내려진 그 업무 정지 처분은 알겠어요. 누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냐?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못 수행했기 때문에 법인에게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업무 정지 처분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에 이 법 위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는 이 법 위반이든 다른 법 위반이든 다 결격 사유로 처리했죠. 그러나 이 벌금형의 경우는 이 법 위반일 때만 결격 사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 위반으로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3년 동안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벌금형만 받아도 결격 사유로 처리됐지만은 300만 원 이상으로 조금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이라는 것은 과태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 그 점도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요 결격 사유 규정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합범에 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하는 우리 규정도 신설해 두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56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법 규정이 최근에 신설됐는데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48조율이 3년짜리인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49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 즉 그래서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48조와 49조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가 경합이 돼 가지고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 다른 죄 위반으로 벌금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선고해야만이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지 다른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12번째 결격 사유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죠. 임원들이 있는데 그 임원 중에 이때까지 점검했던 1호 내지 11호의 즉 결격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결국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 자체도 결격사유가 된다. 누구 때문에? 임원 때문에. 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있으면 법인도 결격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러면 임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바람에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가 그 법인의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니까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12가지 결격사유에 관한 학습은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 번호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 1, 7, 8, 9, 10번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새까맣게 칠해놨느냐 하면은 우리 교재 558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주 2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하단부에. 자, 읽어볼까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1항 3호에 따르면은 즉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 이 3호 규정에 따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0조 1항 2호 내지 6호 그리고 11호, 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조 1항 3호 표현이 제2호 내지 6호 그리고 11호로 해놨죠. 그러면 7, 8, 9, 10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1호도 빠졌죠. 그러니까 1, 7, 8, 9, 10번이 빠졌습니다. 1, 7, 8, 9, 10번도 그 자체로서는 결격사유가 많은데 그 결격사유에 해당돼가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38조 1항 규정에 따라서 절대적 등록 취소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결격사유가 지금 우리가 학습했다시피 1번부터 12번까지 아닙니까? 근데 1번, 7번, 8번, 9번, 10번 이 1, 7, 8, 9, 10번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갖고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1, 7, 8, 9, 10번을 빼고 나머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어려운 것이 단순히 이렇게 내면은 이 신청거리가 생겨버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내면은 이 1, 7, 8, 9, 10번 때문에 이 신청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 신청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을 집어넣어주면 되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하면 O가 됩니다. 원칙은 등록 취소해.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1, 7, 8, 9, 10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이 취소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1, 7, 8, 9, 10번을 따로 외울 것은 아니고 이제가 출제된 바도 없고 근데 1, 7, 8, 9, 10번의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1번이 미성년자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회춘을 못 합니다.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7번은 뭐냐? 7번은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8번은 뭐냐? 등록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등록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결격사에 해당됐다 칩시다. 그럼 다시 등록 취소할 기능이 없죠. 이미 등록 취소돼 버렸는데. 이런 식이 되니까 내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지 1, 7, 8, 9, 10번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머릿속에 이 기준을 딱 설정하면 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는 등록이 취소된다. 그렇지만은 결격사유의 내용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닌 자, 이렇게 해서 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학습을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562페이지에 3절의 이중등록 금지 등에 관한 부분부터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